안녕하세요. 데이터를 만지고 다루는 안혜민 기자입니다. 미국 자본시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관세폭탄의 여파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연준 의장인 파월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오늘 오그랩에서는 그중에서도 미중 관세 전쟁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양국의 신경전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꺼내든 이 히토류 카드가 미국에 매우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그랩에서는 히토류가 무엇인지, 또 미중 관세 전쟁에서 히토류 카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5가지 그래프를 통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취임 전부터 관세 공약을 내세우면서 스스로를 관세맨이라고 칭했던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 이후엔 정말 그의 말대로 관세맨이 되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My fellow Americans, this is Liberation Day. It's a lot of work for something actually, because it's a special book. 전 세계 국가를 향해 상호 관세를 발표하는 날, 이 무역 장벽 보고서를 흔들면서 오늘이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말할 정도로 트럼프는 관세만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강력한 관세가 매겨지는 국가가 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트럼프는 2월 초부터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어요. 미국의 조치에 대해 중국도 즉각 반응을 보였고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핑퐁이 이어졌죠. 보복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 또 그 보복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가 이어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는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 결과를 오그랩 첫 번째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르고 올라 현재 중국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145%입니다. 이에 대응해서 미국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는 125%를 기록하고 있죠. G2라고 일컬어지는 두 국가 간의 기싸움을 보면 약간은 초현실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관세가 급상승하는 사이 오늘 이야기할 히토류가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중국은 대미 히토류 수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히토류와 히토류 관련 품목을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의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히토류, 한 글자를 보면 희귀한 흙 무리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히토류를 Rare Earth Element라고 하는데 이 역시 비슷한 뜻을 갖고 있죠. 히토류는 이 주기율표에서 이 영역에 해당하는 17개의 원소를 말합니다. 이들은 서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고 또 모나자이트나 바스트넷사이트 같은 광물에서 함께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히토류가 정말로 희귀하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지구에 히토류는 많이 있거든요. 오그랩 두 번째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구 지각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이과생에게는 익숙할 수 있는 지각 8대 원소 OCR100 하나칼마가 여기 있고요. 히토류가 여기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위권이죠. 세륨 같은 히토류는 우리에게 익숙한 구리만큼이나 풍부합니다. 그런데 왜 희귀하다는 이름이 들어간 걸까요? 그건 이 광물에서 히토류를 추출해내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추출과 정제 이야기는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니 잠시 미루고 다시 관세전쟁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하튼 이 17개의 히토류 중에 이번에 중국은 이렇게 7개 원소에 대해 수출 제한을 걸었습니다. 히토류 중에서도 원자 번호가 높은 무거운 중히토류들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사마륨과 터뷴, 디스프로슘이 핵심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들을 가지고 연구 자석을 만들기 때문이죠. 터뷴과 디스프로슘은 네오디뮴 자석을 만드는 데 들어가고요. 사마륨은 사마륨 코발트 자석에 들어갑니다. 히토류로 만든 연구 자석이 뭐길래 핵심 카드인가 싶지만 연구 자석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자석은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자성을 띱니다. 기존 자석들보다 강도도 높고 이렇게 소형화하기도 좋아서 전자제품과 첨단 산업, 방위 산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여기에도 네오디뮴 자석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요. 범위를 넓혀보면 전기차 모터라든지 풍력발전기 터빈에도 히토류 자석이 쓰이고 매우 낮은 온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는 어뢰 모터를 비롯해서 방산 영역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중국이 대미 히토류 수출 제한을 내걸자 미국의 첫 반응은 당혹과 우려였습니다. 백악관의 국제경제위원장인 케빈 하셋은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The rare earth limits are being studied very carefully, and they're concerning, and we're thinking about all the options right now.
중국의 히토류 카드에 미국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이 히토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토류 원강을 채굴해내고 원강에서 히토류를 분리해내고 정제하고 이걸로 자석을 만들고 이 모든 과정을 자국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중국이 유일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5그래프 세 번째 그래프는 히토류 공급망별 중국의 비율입니다. 유럽 정책연구센터에서 히토류 공급망 단계마다의 국가별 비율을 분석해봤습니다. 중국은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채굴과 농축 과정에서는 60%, 히토류 산화물을 분리하는 과정은 87%, 히토류를 정제하는 과정은 91%, 히토류 자석 제조는 94%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중국은 히토류의 모든 단계에서 영향력을 키웠을까요? 중국의 히토류를 이야기하기 위해선 바로 이 사람, 덩샤오핑에 주목해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47년 전인 1978년, 덩샤오핑은 중국의 문을 활짝 열고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합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히토류 생산량을 꾸준히 늘렸어요. 1978년부터 89년까지 11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40%가 넘습니다. 히토류의 폭발적인 성장 뒤에는 덩샤오핑의 863 계획이 있었죠. 1986년 3월, 덩샤오핑은 중국의 원로과학자 4명이 올린 보고서를 기반으로 만든 첨단 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 863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중국의 해외 기술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선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표가 담겨 있었는데요. 그 중에 히토류를 활용한 신소재 기술 혁신도 담겨 있었죠. 히토류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은 덩샤오핑은 1992년 남부도시를 순방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엔 히토류가 있다. 이 발언 이후 수많은 중국인들이 히토류 광산 개발에 뛰어들었고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히토류 공급이 너무 늘어나면서 히토류 가격이 흙값이 되어버렸고 중국은 이후 히토류를 본격적으로 전략 자원화하고 수출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98년도부터는 중국 국토자원부가 히토류의 수출 총량을 관리하는 쿼터제를 실시했는데요. 이 제도를 두고 국가들 사이에 통상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쿼터제는 2015년에 폐지가 되었고요. 이후 중국은 무분별하게 난립한 히토류 민영 광산들을 통폐합했고 국유화를 진행하면서 정부의 장악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보호주의 무역이 다시금 등장하자 히토류를 자원 무기화하고 있죠. 이게 작년에 중국이 발표한 히토류 관리 조례인데요. 이 조례를 통해 중국은 히토류 자원을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빌드업하면서 만들어온 중국의 히토류 시장. 사실상 지금 히토류는 중국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그래프 네 번째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은 압도적으로 중국이 히토류 생산량을 꽉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중국이 그 키를 잡았던 건 아니에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전을 보면 미국이 히토류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히토류의 중요성은 사실 중국만 알았던 게 아니었을 텐데 왜 미국은 히토류 주도권을 중국에게 넘겨주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다른 선진국들은 첨단 산업의 핵심 원자재인 히토류에 선뜻 뛰어들 수 없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환경 문제에 있습니다. 여기 히토류가 포함된 원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원석에서 히토류를 분류해내는 거죠. 네오디뮴은 네오디뮴끼리 모으고 사마뮴은 사마뮴대로 모아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문제는 히토류 원석을 캐내고 히토류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유형의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방사성 물질도 나오고 폐수도 나오고 유독가스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일단 광맥에서 히토류 원석을 캐내는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히토류는 이런 모나자이트와 바스트네사이트 같은 광물에 뭉쳐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광물은 자체적으로 우라늄과 토륨 같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을 하고 광물을 부수는 과정에서 방사성 먼지가 발생합니다. 정제 과정을 끝낸 이후엔 방사성 폐기물도 남을 거고요. 이렇게 정제된 히토류 산화물 1톤을 얻는데 1에서 1.4톤가량의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방사성 먼지를 해치면서 원석을 채취한 뒤에는 히토류를 분리해야 하는데 이때 황산 같은 매우 강력한 산성 용액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다시 중화시키는 과정에선 강염기 용액인 수산화나트륨이나 암모니아 수가 사용되죠. 이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오염 폐수가 쏟아집니다. 히토류 산화물 1톤당 20만 리터의 산성 폐수가 발생해요. 또 황산을 사용해서 광석을 분리하는 과정에 나오는 유독가스도 있습니다. 히토류 1톤을 얻는데 6만 세제곱미터의 독성가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느 선진국에서 쉽게 뛰어들까요?
미국 히토류에 제동이 걸렸던 이유도 바로 이 환경 문제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엔 마운틴 패스라는 히토류 광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방사성 폐기물과 중금속이 지하수로 침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미국 정부 입장에선 당연히 규제에 나섰고 광산 회사들은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친환경 공법을 사용하고 후처리를 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할 테고요. 그 금액이 반영된 히토류는 값싼 중국산 히토류와 경쟁이 되질 못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느슨한 환경 규제 하에서 히토류 생산을 이어갔고요. 여기는 중국 내몽골 자치구의 바오타오 지역에 있는 바이위너보 광구입니다. 바이위너보 광구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경히토류 광산이기도 합니다. 광산 주변에 위치한 이 거대한 호수에는 연간 1천만 톤이 넘게 나오는 폐수가 가득 차 있어요. 지도에 보이는 이러한 지형은 모두 광물 찌꺼기들이 만든 흔적들인데 연간 약 800만 톤이나 되고요. 히토류를 채굴하고 남은 방사성 폐석들도 주변에 쌓여 있습니다. 호수 인근 토양의 방사능 수치는 일반 지역과 비교해서 많게는 수백 배까지 차이가 날 정도라 그 피해는 오롯이 바오타오 지역 주민이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에서는 이 바오타오시를 국가 산업 때문에 환경 피해를 불균형적으로 많이 본 희생구역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환경오염이 심각한 히토류의 생산을 무작정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풍력발전이나 화석연료 자동차를 대체할 전기자동차 같이 청정에너지 시대의 필수품이 바로 히토류로 만들어진 연구자석이기 때문이죠. 청정에너지뿐 아니라 미래 피지컬 AI 시대의 로봇과 드론, 다양한 기기에도 연구자석은 필수적입니다. 즉,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도 또 AI 시대의 수요를 떠받치기 위해서도 히토류를 지금보다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히토류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또 지속가능한 히토류 시장을 만들기 위해선 친환경 공법이나 히토류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기술 혁신이 나올 리도 없고요. 중국의 대체제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대안을 찾을까요? 사실 이번 중국의 히토류 카드가 아주 놀라운 카드인 건 아닙니다. 15년 전이 2010년으로 돌아가 보죠. 이때 중국은 히토류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2009년 수출량 대비 2010년에 그 규모를 갑자기 37.2%나 줄여버립니다. 히토류를 구매하는 국가들은 많은데 판매하는 중국이 그 규모를 줄여버리니 히토류 가격은 급등했죠. 그 영향을 당연히 미국도 받았고요. 2010년 1억 9,900만 달러 규모였던 히토류 수입액이 2011년엔 8억 6천만 달러로 4배 넘게 급상승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히토류를 수입하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이 WTO에 중국을 제소하고 협정 위반 판정을 받아내면서 이 수출 쿼터제가 없어졌지만 이미 중국은 시간을 충분히 벌어 놓은 후였습니다. 그리고 히토류 무기화를 겪은 국가들, 이를테면 일본이나 미국의 행보는 서로 달랐습니다. 사실 2010년에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국가는 일본입니다. 당시 중국 히토류 수출국 1위가 일본이었거든요. 2010년은 센카쿠 열도를 두고 일중 분쟁이 생겨서 일본과 중국 사이가 가장 안 좋을 때입니다. 당시 중국이 히토류의 대일본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카드를 꺼내들자 일본이 꼼짝 못하고 중국에 바짝 엎드려야 했어요. 일본은 이 사건 이후에 탈중국화를 위한 히토류 종합대책을 수립합니다. 히토류 재활용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면서 히토류의 공급망 다변화를 만들어냈죠. 반면 미국은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5그래프 마지막 그래프는 일본과 미국의 중국 히토류 수입 비중입니다. 2010년 중국이 히토류 수출 쿼터를 감축한 이후 미국과 일본 모두 중국 히토류 규모는 확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은 그 이후에도 꾸준히 탈중국화를 시도하면서 중국 히토류 수입 비중을 낮춰왔고요. 반면 미국은 2010년 파동 이후 다시 60에서 70%대 회복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벌였고 중국은 히토류를 꺼내든 거죠. 탈중국화가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CSIS에서는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를 미국이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폴 프루그먼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미국이 히토류 무역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트럼프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트럼프가 눈독 들이는 그린란드, 또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이 두 사건의 교집합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히토류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린란드에 묻혀있는 히토류 매장량이 거의 미국 본토에 버금가고 우크라이나에도 양질의 히토류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최근 트럼프가 태평양 해저에 있는 망간 단괴에도 욕심을 내고 있는데 이 망간 단괴에도 히토류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히토류 시장에서 핵심은 히토류 원석에 있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흔한 이 히토류를 어떻게 정제할 것인가, 또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러면서도 경제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명쾌한 대안이 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미국은 마운틴 패스에서 다시금 생산과 정제를 이어오고 있더라고요. 또 히토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중국에게 강경하게만 나갔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145% is very high, and it won't be that high. It's not going to be that high. 과연 미중 관세 전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2-3주 안에 관세율을 새로 정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이 열리긴 했습니다. 중국도 일찍부터 미국과의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말한 만큼 양국 사이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길 바라면서 오그랩 이번 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